여기 미국인들이 한국 전투기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전투기 순위가 발표됐는데 수십 년간 하늘을 지배했던 미국이 한국에 밀렸다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개발 경험도 없이 만든 전투기가 F-35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니 펜타곤 관계자들도 당황했다고 하네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비슷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백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예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전투기 평가와 성능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우주 방위 분석가로 일해왔죠. 2025년의 그날 아침, 에비에이션 에이지가 세계 10대 전투기 순위를 발표했을 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4위를 차지했어요. 4위라니. 오랫동안 공중 우위를 논할 때 빠지지 않던 검증된 전투기들보다 높은 순위였죠. 이 한국 전투기가 개념 단계부터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항공우주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KF-21 세계 최강 전투기 중 4위 차지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무시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나라의 너무 야심찬 계획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비판자들이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해냈는지 이해하려고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회의에서 주장했던 블록 1, 블록 2, 블록 3 단계별 개발 전략이 갑자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평범한 여객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래의 KF-21처럼 보였어요. 모니터로 돌아와 순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F-22 랩터가 1위, 수호이스 57이 2위, J-22 3위, 그리고 KF-21이 4위였죠. F-35는 5위로 밀려나 있었어요. 이 순위가 발표되자마자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기자들, 심지어 군 관계자들까지 연락이 왔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KF-21이 그렇게 뛰어난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KF-21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KF-X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했죠. 기술 이전 거부, 예산 문제, 회의적인 시선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4위까지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KF-21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최신 AESA 레이더, 뛰어난 전자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F-35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게임 체인저였어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향을 타진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싶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순위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됐어요. 국제 방위 산업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고 한국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거였죠. 동료인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백사, 봤어? 온라인이 난리야. 어떤 사람들은 이 순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기존 질서가 흔들리면 항상 그런 소리가 나오죠. 마이클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근데 정말로 KF-21이 F-35보다 나은가? 단순히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설명했죠. 각자의 강점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KF-21은 확실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업그레이드 가능성과 유지 보수 비용 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그날 오후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 전문가들이 모여 이 순위에 대해 토론했어요. 흥미로운 건 아시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결과를 수긍하는 반면
서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거였죠. 저녁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KF-21과 관련된 생각들로 가득했죠. 이 전투기가 단순히 한국의 성과가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KF-21의 4위 랭킹이 가져올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항공우주 산업을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레이더 시스템과 항공전자 통합 분야의 전문가로서 KF-21이 왜 특별한지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센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국산화 전략의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0km가 넘는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100개가 넘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죠. 이런 성능은 수십 년 더 오래된 경험을 가진 나라들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죠. 가장 저를 놀라게 한 것은 65%의 국산화율이었어요. 수많은 전투기 프로그램을 분석해본 경험으로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이푼 전투기는 약 60%를 달성했죠. 일본의 F2는 5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30년대까지 80%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각각의 퍼센트 포인트는 수천 시간의 엔지니어링을 의미했습니다. 끝없는 테스트와 개선의 결과였죠. 부품 국산화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적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 공군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공급망 의존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목격했었죠. 어떤 나라는 단순한 부품 하나 때문에 전투기를 못 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KF-21의 높은 국산화율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물류가 마비되어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능력을 상징합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순위가 제 평가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제가 KF-21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가 기억나요. 2015년이었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근본부터 새로 설계하고 있었죠. 레이더 시스템을 예로 들면 처음부터 한국의 작전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했어요. 북한의 적어도 침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기술 이전을 받아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무기 통합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제 무기와 유럽제 무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30년, 40년 걸린 일을 한국은 20년 만에 해냈어요. 물론 후발주자의 이 점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기억나요.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죠.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기술적 도약을 가능하게 했어요. 공군 조종사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KF-21의 조종성에 감탄했어요. F-16보다 훨씬 부드럽고 직관적이다라고 했죠. 특히 한국인의 체형과 조종 습관을 고려한 조종석 설계가 인상적이었답니다. 정비성도 뛰어났어요. 부품 교체 시간이 기존 전투기보다 30% 단축되었죠. 이것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정비는 더 많은 출격을 의미하니까요.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서구 전투기보다 20에서 30% 저렴했어요. 이것은 수출 시장에서 큰 장점이었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립이었어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미래의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KF-21이 3위를 차지할 만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적 성취, 전략적 가치, 그리고 미래 잠재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였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보여준 것은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기술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KF-21의 무기 통합 시스템 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타우러스 미사일의 설계도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 그려봤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가 한국 공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500km.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출발한 KF-21이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날아간다면 몇 분 안에 주변 지역 어디든 도달할 수 있었죠. 지도를 펼쳐놓고 컴퍼스로 원을 그려봤어요. 그 원 안에 들어오는 지역들을 보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만든 무기 호환성표를 다시 들여다봤죠. AIM-120CD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제 IRIS-T, 그리고 정밀유도 폭탄인 GBU-31과 GBU-38 JDAM까지 이 모든 무기들이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KGB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였죠. 설계도를 보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니요. 연구실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저 하늘을 날아다닐 KF-21을 상상해봤습니다. 날개 아래 가득 매달린 미사일들과 폭탄들.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블록 개발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죠.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전투에 집중했어요. 하늘에서 적기를 상대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는 거였습니다. 기본이 되는 능력이니까요. 블록 2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다목적 전투기로 변신하는 거죠.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이 단계에서 KF-21은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블록 3점, 여기서 진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능력과 내부 무장창이 추가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무기를 품고 있는 전투기. 생각만 해도 짜릿했죠. 무기 통합 시험 영상을 다시 재생해봤어요. KF-21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날개 아래에서 미사일이 분리되는 순간 로켓 모터가 점화되면서 하얀 연기를 남기고 날아가는 모습.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F-21의 무기 탑재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최대 7.7톤의 무기를 실을 수 있었죠. 이는 유럽의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무기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조종사가 임무에 따라 무기를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터치스크린으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21세기 전투기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대공 무기와 공대지 무기의 균형도 절묘했어요. 한 번의 출격으로 공중전과 지상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과거에는 서로 다른 임무를 위해 다른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KF-21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 시스템이 한국의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외국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벽한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이었죠. 타우러스 미사일의 성능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어요. 지형 추적 비행 능력, 정밀 타격 정확도, 다양한 탄도 옵션. 이 모든 게 KF-21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 설계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무기 통합은 단순히 미사일을 매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전투기의 컴퓨터 시스템, 레이더, 화력 제어 시스템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야 했죠. 이 복잡한 과정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성공적으로 해낸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실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KF-21의 무기 시스템으로 가득했어요.
이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어떤 모습일까? 한반도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젠가 저 하늘에서 KF-21이 날아다닐 날이 오겠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진정한 항공 강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6,500만 달러의 단가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여러 나라의 무기 구매 전략을 평가해온 저로서는 이 가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F-35A의 8천만 달러 가격표가 갑자기 터무니없이 비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운용 비용까지 따지면 더욱 그랬어요. 시간당 2만 달러 대 4만 4천 달러.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첨단 공군력을 포기해야 했던 나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였죠.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UAE와의 상담은 외교적 예의를 넘어선 진정한 관심을 보여줬어요. 성능 지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하 1.8의 최고 속도, 2,900km의 항속거리, 그리고 쌍발 엔진의 신뢰성. 하지만 이들 국가를 진정으로 끌어당긴 건 전략적 자율성이었죠. 그들은 KF-21에서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을 봤습니다. 자국의 독자적인 능력 개발로 가는 길 말이에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KF-21을 반쪽짜리 전투기라고 폄하하는 발언은 이 전투기의 종합적인 능력 앞에서 공허하게 들렸죠. 마하 5를 넘는 속도의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것은 서울이 지역 내 어떤 목표물도 75초 안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이 반응하기도 전에 말이죠. 제가 KAI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아 기술 명세서를 검토하던 날이 기억나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한 순간이었거든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났어요. 단순히 항공기 판매에 그치지 않았죠. 각 KF-21 판매는 30년간의 유지 보수 계약,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무기 체계 통합을 의미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각 전투기가 수명 주기 동안 약 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100대를 수출한다면 20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략적 관계였어요. KF-21을 구매하는 나라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죠. 그들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유럽에서의 정비 허브가 되겠다고 제안했고,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파일럿들을 위한 훈련 센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죠.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우려가 느껴졌어요. F-35 프로그램이 갑자기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의문시되기 시작했거든요. 한 펜타곤 관계자가 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닐까요? 일본의 대응도 예측 가능했어요. 그들은 자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고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실행 속도가 승부를 갈랐던 겁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KF-21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산 모델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적정 기술, 합리적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유연성. 이는 많은 중진국들이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경험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죠. 비록 재정 문제로 참여가 제한됐지만 이 협력은 미래 국제 방산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가 아닌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 말이에요.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전략적 의미가 컸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방 무기에 의존하면서도 기술 이전의 제약에 불만을 품어왔죠. KF-21은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일정 부분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할 용의가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장기적인 산업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F-35의 지연과 비용 초과에 지친 그들에게 KF-21은 매력적인 대안이었죠.
특히 쌍발 엔진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이들 국가에게 중요한 안전 요소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프로그램을 넘어섰어요. 이는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나 라이선스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진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방산 분야를 넘어 확산됐어요.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은 관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소재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꿈의 직장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었죠. 급속한 성장은 품질 관리와 공급망 관리에 부담을 줬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의 복잡성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KF-21 구매를 망설였고,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만들어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국제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였고, 이는 국가의 전략적 위상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책임지고 다른 나라들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것, 아시아 국가가 독자적인 첨단 방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적 독립과 전략적 자율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죠. 저는 6세대 전투기 기술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경험이 KF-21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유무임 복합 전투 체계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의 전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이었어요. 제가 충실한 윙맨 개념에 대해 많은 글을 썼었는데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현실적이더군요. 다른 나라들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블록 진화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운용을 중단하지 않고도 계속 개선할 수 있었거든요.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과 내부 무장창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은 5.5세대 전투기가 되는 거죠.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필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여했던 레이저 무기 통합 연구도 흥미로웠어요. KF-21의 전력 생성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냉각 시스템도 훌륭했고 기체 구조도 미래를 생각해서 만들어졌더군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장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 능력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2040년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죠.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KF-21의 무인기 4대를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군요. 적의 스텔스기도 찾아낼 수 있었어요. 무인기들이 앞서 나가 위험한 지역을 정찰하고 KF-21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휘할 수 있었죠. 양자 레이더 기술도 연구했습니다. 이 기술은 스텔스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어요. KF-21의 레이더 돔은 이런 미래 기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더군요. 크기도 충분했고 전력 공급도 문제없었습니다. 인공지능 부조종사 시스템도 개발 중이었어요. 조종사가 전투에 집중할 때 AI가 다른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거죠.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고 최적의 무기를 선택해주는 겁니다.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적응형 엔진 기술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엔진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장거리 비행할 때는 연료를 아끼고 전투할 때는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죠. 이 엔진을 장착하면 KF-21의 작전 반경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자전 능력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AESA 레이더는 탐지뿐만 아니라 전자 공격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안테나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통합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적이 반응할 시간도 없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죠. KF-21의 무장창은 이런 미래 무기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더군요. 우주와의 연계도 고려했어요. 위성과 직접 통신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KF-21이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자가 치유 도료도 연구했습니다. 작은 손상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정비 시간도 줄이고 작전 가능 시간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야심찬 계획은 에너지 실드 개념이었어요. 플라스마를 이용해서 기체 주변에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아직은 실험 단계였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KF-21의 전력 시스템이 이런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설계된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더군요. 이 모든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게 됩니다. 하늘의 지휘 센터이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거죠. 다른 플랫폼들과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KF-21의 진짜 강점은 이런 미래 기술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최첨단 전투기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늘을 지킬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KF-21은 그 발전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전투기. 그게 바로 KF-21이었어요. 국제항공우주회의장의 연단에 서서 나는 각국 국방장관들을 바라보았어요. 내 손에는 최종평가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니었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나라들이 비싼 외국 전투기를 사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것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제3의 길이었어요. 현실적이고 단계적이며 달성 가능한 방법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KF-21은 전투기 개발이 더 이상 전통적인 항공우주 강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KF-21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날렵한 기체의 선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받은 순위는 단순히 현재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동남아시아부터 중동까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자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첨단 항공우주 기술의 민주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내 경력은 항공우주 독점의 시대부터 이 새로운 분산 역량의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전투기 개발은 미국, 러시아, 유럽의 몇몇 나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KF-21 보람에는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신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전자전 능력도 뛰어났죠. 게다가 포괄적인 무기 통합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적인 개발 접근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계별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했죠.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KF-21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했어요. 이제 성능은 단순히 원시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접근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술 주권의 약속도 포함하게 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생산 공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첫 번째 양산형 블록 1 항공기가 조립 라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기체를 보면서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공장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정말 우리가 해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곧 이곳에서 KF-21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었죠.
각 나라로 배달되어 그들의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의 나라들만이 첨단 전투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내 마음속에는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나라들이 자신들만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모습이었어요. KF-21이 보여준 길을 따라 그들도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타적인 항공우주 클럽의 시대는 끝났어요. KF-21은 세계에 보여주었죠. 결단력과 전략적 계획, 그리고 기술 혁신만 있다면 어떤 나라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고 구름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 노을이 공장 건물을 비추고 있었죠. 나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가까운 내 경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을 때의 설렘, 실패했을 때의 좌절,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능성의 증거였죠.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고 더 많은 나라들과 기술을 공유할 것이었죠.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올랐고 무대는 온 세계로 확장되었죠. KF-21이 쓴 첫 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공장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별들처럼 세계 각국의 꿈들도 하늘에서 빛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